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곰의 성격을 알고 있나요? 곰은 평소에 온순하지만 한번 화가 나거나 작정하면 엄청난 살상력을 발휘하는 무시무시한 짐승이랍니다. 웅녀의 후손들인 한국인들도 어느 정도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누가 우리나라 보고 백이민족이래? 한국인들이 단결해서 작정하면 어떤 승리를 거두는지 한국 전쟁사 가장 위대했던 대승리 베스트 5를 뽑아봤습니다. 순서는 시대순이며 베스트 5끼리는 서로의 우열을 굳이 가리지 않겠습니다. 먼저 중국 수나라의 113만 대군을 무찔렀던 고구려의 살수대첩입니다. 고구려가 한창 성장할 때 중국은 분열 시기였습니다. 고구려 완전 초창기 때 중국은 하나의 거대한 통일 국가이긴 했으나 이후 몇백 년이나 중국은 분열되어 있었고 고구려는 거대한 중국 왕조와 외교를 맺어본 경험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589년, 그러니까 6세기 말이죠. 중국 대륙이 수나라 문제 양견에 의해 통일되었습니다. 이 몇백 년이나 분열 국가로 쪼개져 있던 국가를 통일했으니 수문제 양견은 얼마나 자신만만해 겠습니까? 수문제 양견은 고구려에게 모멸적인 사신을 보내 조공 관계를 요구했으나 고구려가 거절하면서 두 국가 사이가 급격히 냉랭해졌죠. 늘 그렇듯 인접한 외국에 큰 변화가 찾아오면 다른 나라에는 외교 방면을 두고 매파와 비둘기파로 나뉘는 법입니다. 당시 고구려의 왕이었던 26대 왕 영양왕은 수나라와 고구려는 평화적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전형적인 매파였습니다. 그건 수문제 양견도 똑같은 생각이었죠. 민족 간 자존심의 문제도 있었지만 수나라는 경제적으로 탁월한 이점을 점유하고 있던 만주를 장악하려고 했고 이 만주를 장악하기 위해선 고구려를 쳐야만 했겠죠. 이 점을 영양왕도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요하강을 지나 수나라를 선제 공격합니다. 당시 요하강을 기점으로 요하를 넘어간 요선은 중국 땅, 건너기 전 요동은 고구려 땅이었거든요. 수문제는 선제 공격당한 국경지대에 지원병을 보냈다가 그 지원병이 이 만주에 토착기 후에 적응을 못해 전염병으로 전멸되는 굴욕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604년 수문제의 둘째 아들 양광이 형을 제끼고 아버지를 죽이고 수나라의 2대 황제로 즉위했습니다. 중국 역사에 또라이 황제로 손꼽히는 수양제는 부당한 방법으로 황제에 즉위한 만큼 눈에 보이는 아주 거대한 업적에 집착했고 아버지가 못했던 일을 이뤄내겠다는 집념 때문에 고구려 원정을 감행합니다. 가뜩이나 수양제가 친선차 돌궐족 칸을 방문했을 때 하필 그때 똑같이 돌궐족 칸을 방문한 고구려 사신을 본 수양제는 돌궐과 고구려가 연합하여 수나라를 공격할지 모른다는 명분으로 612년 자그마치 113만 명을 동원합니다. 이 113만 명은 전투병력, 황제 친위대, 수송부대, 보급부대, 의료부대를 통칭한 숫자지만 그렇게 해도 1차 세계대전 전까지 깨지지 않는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숫자의 병력은 되려 수나라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병력의 규모에도 포화점이 있다는 사실을 이때 2차 고구려 수나라 전쟁 때 입증되었죠. 병력 선이 너무 길어지니까 연락체계와 지휘체계도 똑같이 비대해지는 겁니다. 이런 비효율적인 군체계 시스템 때문에 3개월간 113만 명이 요동성 하나를 함락시키지 못합니다. 물론 요동성 자체의 방어기능과 고구려 군사들의 결사항쟁도 큰 몫이기도 했고요.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전쟁이 장기화되자 보급 문제에 똥줄이 타기 시작한 수양제는 우중문에게 30만 명의 별동대를 주어 모든 성들을 그냥 지나치고 수도 평양성으로 진격하라고 합니다. 말이 별동대지 30만도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무작정 직진을 해야 하니 보급 문제가 곤란했고 수양제와 우중문은 병사들에게 개인 보급 물품은 개인이 알아서 지도록 했고 무기에 갑옷에 식량에 보급품까지 수나라 병사 한 명이 무려 50kg가 넘는 짐을 지고 압록강을 넘어 평양까지 달려야 했으니 병사들 몸 상태가 어땠겠습니까? 우중문의 30만 별동대를 막기 위해 파견된 고구려 총사령관은 을지문덕이었습니다. 을지문덕은 우중문의 30만 별동대와 깨작깨작 싸우는 척만 하면서 우중문을 고구려 내부 깊숙이 유인해냈고 우중문의 진영 시찰차 거짓 항복을 하기 위해 을지문덕이 우중문을 방문하자 수나라 병사들 상태를 보고는 승리를 짐작했습니다. 을지문덕의 거짓 항복에 속아 화가 난 우중문은 더 무리하게 진군합니다. 그렇게 무리하게 달려간 건 우중문이 믿는 구석이 있었던 건데 바로 수나라 수군이었죠. 산둥반도를 지나 이미 평양성에 주둔하고 있던 수나라 수군의 임무는 평양에 도착할 수나라 육군에게 식량을 보급하는 것이었는데 이 요동성에 발목 잡힌 수나라 육군이 하도 안 오자 수나라 수군이 단독으로 평양성을 공격했다가 패배하고 갖고 있던 식량마저 모두 잃습니다. 그 사실을 모르고 무작정 달려온 우중문은 평양성 거의 도착해서야 수나라 수군이 괴멸됐다는 소식을 접했고 을지문덕이 우중문을 조롱하는
시를 읽고서도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을지문덕은 후퇴하는 우중문의 뒤를 공격했고 지금의 청천강인 살수에서 결정적으로 몸도 마음도 지친 수나라 병력들을 총 공격했습니다. 이 물뚝을 터뜨리진 않았고 그저 강을 도강하느라 방비가 소홀했던 수나라를 기습했던 거죠. 이미 도강을 마친 수나라 참모진과 병사들은 아직 도강을 못한 자기 전우들이 죽는 걸 구경만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처음 요동을 떠날 때 30만이었던 별동대가 요동성으로 돌아왔을 땐 2,700명만 남아있었다고 하네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살수대첩의 패인은 수나라의 비대하고 비효율적인 군행정이 낳은 보급의 실패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흔히들 살수대첩, 귀주대첩, 그리고 한산도 대첩을 한국 전쟁사 3대 대첩이라고 부르죠. 두 번째는 귀주대첩입니다. 사학계에서는 고려시대를 영구적 목적으로 4개의 시기로 구분합니다. 각 시기별로 전쟁을 치른 이민족들이 있는데 첫 번째 시기, 즉 10에서 11세기 고려의 왼수시키는 거란족이었습니다.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과 고려는 고려 건국때부터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거란족도 그 어느 때보다 강성해져 요나라라는 정보광조를 건국하기에 이르렀는데 요나라는 중국의 송나라와 늘 티격태격 전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 요나라는 송나라와 친선관계를 맺고 있는 고려가 늘 걸렸죠. 송나라와 고려 사이에 툭 놓여있는 거란의 요나라 입장에선 고려가 마음먹고 공격해 들어오면 상당히 곤란했거든요. 고려도 건국 초에는 국방력이 상당했답니다. 그래서 거란의 요나라는 송나라와의 대대적인 전쟁에 앞서 고려를 먼저 해결하려고 했고 그래서 무려 3차례나 고려로 쳐들어오죠. 귀주대첩은 이 중 가장 마지막 거란의 3차 침입 때 있었던 전쟁이자 그 지난했던 거란족의 침입을 종결시켜버린 전투였죠. 1010년 2차 침입 실패 후 거란족은 고려와의 국경지대였던 강동 육주에서 몇 년간이나 작은 국지전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거란족은 고려에게 허락도 없이 강동 육주로 조사단을 파견해 지도를 만들어가고 항의하러 온 고려 사신들을 억류하는 등 비매너적인 모습을 보였죠. 1018년 거란족 요나라의 황제는 이번에야말로 고려를 항복시키겠다며 소배압을 총사령관으로 삼고 10만 명을 고려로 파견했습니다. 당시 고려의 국왕은 8대왕 현종이었고 현종은 거란족의 1, 2차 침입 때 모두 참전했던 베테랑 강감찬을 상원수로 강민첨을 부원수로 임명하고 거란족을 맡게 했습니다. 강감찬은 기병 1만 2천 명을 뽑아 강동 육주 중 흥화진이라는 곳에 매복시켜 두었다가 소배압의 군대를 기습했습니다. 기습에 제대로 걸린 소배압은 패전 후 군대를 재전열해야 하는데 이 대충 얼버무리고 무리하게 수도 개경으로 진군합니다. 이 개경으로 오던 소배압은 강민첨의 2차 매복에 걸려 또 당하지만 또 정신 못 차리고 개경으로 향합니다. 거란족의 소배압이 살수대첩 당시 우중문처럼 계속 무리하게 깊숙이 진군한 이유는 군량을 현지에서 하루라도 빠르게 조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침략하는 쪽의 가장 큰 약점이 보급과 군량이라는 전쟁의 기본 지식을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던 강감찬은 거란족이 개경 주변의 민간인들을 성안으로 불러들이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식량과 들판을 가져오거나 태워버려 적군이 현지에서 군량을 조달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 작전을 전문용어로 청야작전이라고 합니다. 청야란 들을 깨끗이 한다는 뜻이죠. 군량미를 조달할 수 없게 된 소배압은 개경까지 다 와서 신은현이라는 곳에서 회군 명령을 내립니다. 거란족들은 배고픔과 고된 행군에 지치대로 지쳐있었고 강감찬은 강동 육주 중 귀주라는 곳에서 병력을 배치해두었다가 회군하는 거란족이 귀주를 지나칠 때 일제히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귀주대첩은 벌판에서 기병대들이 싸운 한국 전쟁사에서 흔하지 않은 전쟁의 양상이었죠. 중국 송나라 측 기록에 의하면 송나라도 그 정도로 거란군을 죽이지 못했다고 되어 있으며 거란족의 요나라는 역사상 유례없는 무차별적 피해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크게 졌는데 어떻게 또 쳐들어오겠습니까? 거란의 3차 침입 당시 고려의 병력은 20만이었습니다. 쳐들어온 거란족보다 수가 훨씬 많았어요. 우리의 보편적 인식에 의하면 늘 공격당하는 우리가 적은 병력을 딛고 슬기로운 전략을 발휘해 대군의 적군을 무찔러야 하는데 거란의 3차 침입만큼은 우리 고려 병력이 더 많았어요. 그럴 수 있었던 배경에는 1, 2차 침입을 모두 겪은 강감찬이 거란의 2차 침입 후 현종에게 분명히 거란족은 한 번 더 쳐들어올 것이라며 현종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아 최정예 고려 부대를 양성하고 있었습니다. 거란의 1차 침입이 주는 교훈은 국방의 안전 불감증은 결국 방심으로 이어지고 방심의 끝은 좋지 못하다는 것이고 거란의 3차 침입이 주는 교훈은 지금 당장은 평화로울지라도 이 국방에 관해서만큼은 혹은 국가적 재난에 관해서만큼은 내일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자세로 군기 잡힌 채 평소 훈련에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참, 강감찬이 문관 출신인 건 다 아시죠? 고위직 문관이 군대를 통솔하는 지휘관으로 임명되는 것이 고려 초기 관례였습니다.
세 번째도 고려시대 전투입니다. 고려시대 4시기 중 첫 번째가 거란족이었고 세 번째 시기가 바로 몽골족들의 침입이었습니다. 고려는 몽골족과 무려 9번에 걸쳐 기나긴 시간 전투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1차 침입 때 고려가 완전히 의린 상태로 강화 협상을 맺고 몽골족을 돌려보냈지만 고려 정부는 수도를 강화도로 옮기면서 항전의 의지를 선보였습니다. 결국 1232년 살리타가 이끄는 몽골족이 다시 고려로 쳐들어오면서 고려와 몽골 간의 2차 전쟁이 개전되었습니다. 1차 침입 때도 몽골족을 이끌었던 최고사령관 살리타는 몽골 본토 정부에서도 입지가 상당했을 정도로 유능한 지휘관이었죠. 개경과 한양 그리고 지금의 인천까지 점령한 살리타의 몽골족은 강화도에 박혀들어간 고려 정부로 하여금 당장 강화도에서 나와 다시 항복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고려 정부는 당연히 거절했죠. 기병 중심의 몽골족에게 배를 만들어 섬에서 싸우는 일이 여간 번거로운 게 아니었기 때문에 살리타도 무모하게 수군을 강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 살리타는 고려의 전 국토를 싹쓸이하겠다는 전략을 취합니다. 그러고도 고려 정부가 강화도에서 안 나오고 버틸 수 있는지 보겠다는 거죠. 그리고 살리타의 무자비하고 잔인한 고려 짓밟기 작전이 시작됩니다. 살리타 본인도 직접 나서고요. 살리타가 지금의 경기도 용인시 처인성에 도달했을 때입니다. 당시 처인성의 공식 행정명은 처인 부곡으로, 부곡이란 특수행정지역으로 좋은 의미에서 특수가 아니라 안 좋은 의미에서 특수였습니다. 부곡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마을 사람들에게 멸시받기 일쑤였으며 해당 마을을 나와서 거주를 이동하는 것도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곳보다 세금도 높게 책정되었고 부곡 같은 마을들은 주로 그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나면 마을 전체에 대한 처벌의 의미로 혹은 전쟁포로나 범죄자들을 따로 모아둔 마을을 조성하는 데서 시작했답니다. 따라서 처인 부곡은 그렇게 중요한 곳이 아니었고 처인성도 작고 별 볼 일 없는 곳이었을 겁니다. 거기를 왜 몽골족의 최고 사령관이라는 사람이 갔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마을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살리타가 대군을 이끌고 가지도 않았을 겁니다. 예당초 많은 병력이 투입될 수가 없을 정도로 작은 곳이에요. 그래서 살리타가 사냥을 하러 간 것이었다는 설과 정찰을 하러 갔다는 설, 그냥 우연히 지나가다가 마주쳤다는 설, 바로 직전 광주성 전투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자 보복의 의미로 작은 처인성을 학살시키려 했다는 설 등 분분합니다. 살리타가 처인성으로 데리고 간 기병대가 500명 정도였다고 하니 살리타가 처인성을 약보았거나 500 정도로도 처리할 수 있는 약소한 성이었다고도 할 수 있죠. 여하튼 처인성 사람들은 승려 김윤후를 중심으로 단결하여 싸우기로 합니다. 김윤후의 출생지, 출신에 대한 자세한 내막은 전혀 전해지지 않고 있어서 김윤후가 왜 그때 처인성에 있었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는 없으나 신이 도운 것만은 맞죠. 마을 사람들이 승려였던 김윤후를 대장으로 추대했다는 기록으로 봐선 이미 무예와 지휘에 능한 승려였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죠. 김윤후는 처인성 동문 밖 300m부터 저격 사수들을 배치해 두었는데 살리타가 이 저격서들에 쏜 화살을 맞고 바로 죽습니다. 몽골군 전체를 지휘하는 최고 사령관이 죽어버린 겁니다. 그때 김윤후와 처인 부곡의 사람들이 남은 기병대를 공격해 패퇴시켰답니다. 고작 500명 정도 깨진 것에 불구하고 아직 고려 곳곳엔 이 수천 수만의 몽골군이 있었는데 총지휘관이 죽었다는데 그럼 끝인 거죠 뭐. 그래서 몽골군이 본국으로 철수합니다. 처인 부곡이라는 아주 작은 곳에서 아주 작은 전투에서 이 사령관 한 명이 죽고 전쟁이 끝나버린 거죠. 김윤후의 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컸고 고려 정부는 김윤후를 무려 상장군 벼슬에 제수시키려고 합니다. 김윤후는 상장군의 벼슬은 높다며 더 낮은 관직의 장군직을 자청했고 또 처인 부곡은 승격되어 일반적인 처인현이 됩니다. 그리고 처인이라는 지명은 지금까지도 남아있잖아요. 네 번째,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의 전적 중 가장 눈부셨던 명량대첩입니다. 비록 한국사 3대 대첩은 살수, 귀주, 한산도 대첩이라고 하지만 훨씬 드라마틱했던 명량대첩을 꼽았습니다. 임진왜란은 1592년에 일어났던 임진왜란과 1597년에 일어났던 정유재란을 합쳐서 부르는 말로 중간에 휴전기가 있었죠. 휴전기가 막 끝날갈 무렵 오늘날의 해군 참모총장격이었던 이순신 장군이 파직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유인즉슨 일본 측의 이간질과 당시 조선의 국왕 선조의 질투심 때문이었죠. 여하튼 파직된 이순신 장군은 백의종군이라고 해서 일개 병사로 복무하는 벌을 받습니다. 한편 이순신 파직 후 해군 참모총장에 새로 취임한 원규는 칠천량 해전에서 일본 수군에게 패전해 본인도 죽고 조선 수군 전체를 괴멸시켜버립니다. 수많은 능력 있는 참모진들과 전함들을 바닷속에 가라앉혀버렸고 거북선도 모조리 불타 없어졌죠. 칠천량 해전이 일어나기 하루 전날 도저히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한 장수 배설이 12척의 배를 가지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조선엔 12척의 배가 잔존하긴 하고 있었죠.
원균 사후 선조는 가타부타 이순신을 다시금 해군 참모총장에 임명했습니다. 단 더 이상의 전함이 없으니 선조는 이순신에게 육군을 지휘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으나 이순신은 선조에게 서신을 보내죠.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사옵니다. 이순신 장군은 단 한 번도 패배한 적 없는 전력으로 전설이 되었는데,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순신 장군은 질 것 같은 싸움은 절대 하지 않고 오로지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만 나섰습니다. 이순신이 12척의 배로 일본 수군과 싸우겠다고 선조에게 말한 건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그토록 자신있어 한 패는 바로 조선인만 아는 한국 바다의 지형이었습니다. 지금의 전남 강진 앞바다에 가면 울돌목이라는 해역이 있습니다. 저는 직접 이 울돌목을 가본 적이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이 해역의 물살은 눈으로만 봐도 어마무시하게 거센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의 증기선도 이 물살을 거스르는 방향으로 움직이면 속도가 엄청 느려지는 걸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이순신은 일본 측 전함을 이 울돌목이라는 곳으로 유인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일본 측 수군 장교들도 바보가 아니죠. 이미 일본군도 그곳이 물살이 거세다는 것쯤은 알고 있었고, 무엇보다 울돌목 지형과 똑같은 지형이 일본에 있었는데 그곳에서 해적질을 하던 구르즈마 미치우사가 총지휘관이었습니다. 일본군이 겁없이 울돌목으로 진격한 이유는 울돌목의 해류 방향이 일본 측에게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일본 수군이 조선 수군을 공격하는 방향 따라 해류가 빠르게 흐르기 때문에 오히려 일본 측에게 유리했죠. 구르시마 미치우사가 선봉을 선 일본의 133척 전함은 울돌목 쪽으로 물살에 따라 빠르게 휘몰아쳤습니다. 그렇게 싸움이 붙는 순간 갑자기 물살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울돌목의 그 거센 물살은 1년에 딱 몇 번만 특정 시점에 바뀐다고 합니다. 이순신 장군은 현지 원로들로부터 정보를 얻었고 물살 방향이 바뀌는 그 시점에 딱 맞춰 일본군을 유인했던 거죠. 급작스러운 물결 변화에 일본 측 전함들이 물살에 떠밀려 아수라장이 됩니다. 맨 앞에 배치하고 있던 배들이 꼬여서 자기들끼리 충돌하고 길망을 해버리니까 뒤편에 있는 그 많은 일본 측 전함들이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조선 수군 전함들도 일제히 나서서 우왕좌왕 아무것도 못하는 일본 측 배들을 일방적으로 침몰시켰습니다. 그렇지만 미치우사는 현장에서 전사하고 이순신은 미치우사의 시신을 건지게 해서 목을 썬 후 깃대에 걸어버렸습니다. 그러지만 미치우사의 수급을 본 일본 측들은 크게 동요됐고 뒤편에 있는 다른 일본 측 장교들도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후퇴 병력을 내릴 수밖에 없었죠. 이때 일본 측 선봉 부대를 맡았던 전함 31척은 모조리 격파되었고 조선 측 전함 피해는 없었습니다. 사망자 2명에 부상자 3명 정도였죠. 칠천량 해전 당시 배설이 도망친 전함 수와 이순신이 국왕 선조에게 보낸 편지에는 전함이 12척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일인지 이순신이 명량해전으로 진군할 때의 전함은 13척이라고 기록되어 있답니다. 독립군의 위대한 전쟁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살수, 귀주, 한산도 대첩을 한국 전쟁사 3대 대첩이라고 부르며 4대까지 넓히면 청산리 대첩을 넣어주기도 하죠. 일제강점기 이후 많은 독립군들이 지금의 만주 지역에서 각 지역별로 독립군 부대를 조직하고 양성 중이었습니다. 1920년 6월 북만주 지역에서 홍범도가 이끄는 대한독립군과 일부 북만주 독립군 연합부대가 봉오동에서 일본군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봉오동 전투의 패전으로 일제는 정식적으로 일본군을 만주로 파견하기로 합니다. 총독부는 중국의 마적단을 매수하여 훈춘에 있던 일본 영사관을 두 차례에 걸쳐 습격하고 일본인을 살해하는 자작극을 펼친 뒤 일본인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5개 사단 25,000을 도강시켰습니다. 동시에 중국의 군경 세력도 일본의 압력에 북만주에 있던 독립군 부대를 밀어내기 시작했고 본인들도 일본의 눈칫밥이 어쩔 수 없는 행보라며 독립군 부대가 이 근거지를 옮겨주기만 한다면 굳이 추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비추었죠. 북만주에 있던 여러 독립군 부대들은 지금의 백두산 인근인 연길현 혹은 회룡현으로 거처를 옮기기로 하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마주치는 일본군과 연이어 싸운 전투가 청산리 대첩입니다. 이때 이동했던 독립군 부대의 규모는 2,500명 정도, 그러니까 2,500대 25,000이었던 거죠. 첩보들을 통해 회룡현 일대 독립군 부대의 정체를 파악한 일제는 최대한 많은 병력을 동원해 토벌 작전을 감행했고 10월 21일 김좌진 장군과 이범석 장군이 이끄는 북로군정서 250명이 백운평에서 일본군 추격대 90여 명을 매복하여 청산리 대첩에 서막을 올렸습니다. 당시 김좌진 장군이 이끄는 북로군정서는 그래도 2주를 하기 전 연해주 지역에서 러시아 내전 당시 투입되었던 체코슬로바키아 부대로부터 각종 신식 무기들을 싼 값에 구입해 이 무기 상태가 썩 나쁘지만은 않은 상태였습니다. 백운평 전투 승리 후 김좌진의 북로군정서, 홍범도의 대한독립군을 주축으로 하여 여러 독립군 부대들은 왈로구, 천수평, 어랑촌, 맹가골, 천보산, 만기구, 쉬구,
그리고 마지막 26일 고동화 야간 전투까지 모두 전과를 올렸죠. 이 중 이 어랑촌 전투가 참 감동적이었는데, 어랑촌은 김좌진 홍범도가 연합한 전투이기도 하며 독립군의 군량미가 부족하다는 말에 현지 한인 부녀자들이 광주리를 이고 식량을 직접 조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랑촌 전투 당시 북로 군정서에서 기관총 부대를 이끌던 중대장 최인걸은 기관총 사수가 죽자 본인이 직접 기관총의 총대를 잡습니다. 최인걸은 기관총과 몸을 묶고는 온몸에 난사당하여 죽기 직전까지 총을 손에서 떼지 않은 채 기관총을 쏘다가 장렬하게 전사하죠. 1920년 10월 21일에서부터 26일까지 청산리 계곡 일대에서 연쇄적으로 일어난 이 난전들을 통틀어서 청산리 대첩이라고 합니다. 청산리 대첩의 피해 규모와 성과는 오리무중입니다. 기관별로 다 다르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청산리 대첩의 쾌거는 얼마나 많이 죽였는가에 있지 않습니다. 열악한 무기로 선진화되어 있던 일본 군인을 우리 힘으로만 포위를 풀어냈다는 거죠. 그 외에도 독립군부대가 보여준 적극적인 유격 전술과 대대적인 매복 작전의 활용, 그리고 비전투 한인 민간인들의 목숨 건 지지가 있었죠. 청산리 대첩에서 보여준 독립군 연합부대의 합동 작전도 가히 눈부신 활약상이었습니다. 이렇게 주간 100%로 한국사 가장 극적이고 위대했던 승리 베스트 5를 뽑아봤는데, 이 외에도 순위권에 충분히 들어갈 만한 전투를 알고 계신다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